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0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 순위가 또 올라갔다고 하죠. 새날에서 아닌가요? 많이 오셨나봐요. 새날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힘도... 기쁜 배꼽 인사를 다시 한번. 네, 정말 새날에서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는데 네. 이제 새날의 미디어 탈곡기를 홍보하면은 많은 분들이 와주실 것이다라고 예상해준 우리 회원님께도 민원 회원님께도 정말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또 다시 제가 정말 자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제가 어제 또 다스베이다 나갔잖아요. 네. 그런데 김어준 씨가 자기가 이렇게 돈 민원연에 모아준 것을 이렇게 보람을 느꼈다. 그 부동산 보고서를 보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했고 그럼 박수 그러고 막 박수도 쳐줬어요 사람들이. 근데 난 왜 이렇게 순발력이 없는지 그 순간에 이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광고했어야 돼. 그 멍 때리고 그래 박수 쳐라 그러고 그냥 앉아있었어. 아무래도 처장님께서는 이제 그런 장사꾼의 기질보다는 연예인의 기질이시기 때문에 연예인이라서 그런가? 장사꾼이면 그 순간에 바로 홍보하죠. 예, 후원도 얘기하고. 근데 처장님께서 이제 무대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매니저를 한 명 두시는 게 그렇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왜냐면 누가 아까 댓글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민원연의 다스베이다를 통해서 알았고 새날을 통해서 미디어 탈곡기를 알았다. 그렇게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다스베이다 나갈 때마다 이 미디어 탈곡기 얘기하면 되는데 왜 계속 까먹을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나에게. 다스베이더에 나가신 날 하는 그 말씀과 내용이 사실 저희 보고서의 전부가 아니고 굉장히 일부 어떻게 보면 섹시한 일부만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다 하신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 탈곡기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손바닥에 적어놓고 나가라는 얘기까지 나는 선생님들한테 들었단 말이에요. 손바닥에 미디어 탈곡기 계속 써놓고 다니고. 아니면은 저기 머리띠라도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그거 너무 좋다. 광고로 탈곡기 있어가지고 머리띠로. 너무 웃긴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반성하고요. 다음번에는 꼭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꼭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새날에서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미디어 스크랩 하나 해보겠는데요. 후보는 많지만 오늘 저희가 또 해야 될 보고서도 많아서요. 간단하게 한 개만 찍었습니다.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의 차남이 그 방정호 TV조선 대표이사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전무라고 말을 하는데 이 TV조선에서 지금 장자연 사건 관련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MBC를 상대로 총 4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조선일보 측이 고 장자연 사건 보도와 관련해서 MBC에 6억 원, 미디어오늘에 3억 원,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3억 원 등 총 12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번 소송이 전에 더해져가지고 장자연 편을 둘러싼 조선일보와 MBC 간의 소송이 2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MBC에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걸고 이번에 TV조선 방정호 대표이사가 따로 또 4억 원을 건 겁니다. 10억 날렸네요. 지면 큰일 납니다. 크게 하시려고 조선일보가. 네. 아이고. 자, 앞서 다 왜 걸었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PD수첩이 지난 7월 24일과 31일에 고 장자연 편 1, 2 편을 다 내놓으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방상훈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장과 방정호 TV조선 대표이사,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등 방 씨 일가가 2009년 사건 당시에 제대로 된 경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시 가서 궁금하면 다시 보시길. PD수첩의 장자연 편 1, 2편입니다. 7월 24일, 31일 방송입니다. 많이 봐주는 게 이럴 때는 약을 올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뭐 약을 올릴 것까지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아직도 몰라. 우리가 그렇게 그래요? 반가 왜 우리가 이 장자연과 그 조선일보를 이야기하는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협박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 자체를 정말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보도가 그때 당시에 장자연 사건은 보도할지언정 조선일보는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공포의 분위기였거든. 지금도 비슷해요. 지금도 네. 이제 조선일보 자기네 이름만 언급되면 무조건 걸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PD수첩에 세게 건 거죠. 다른 사람들 이건 조선 PD수첩하고의 싸움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는 네, 받아쓰기 하는 보도를 하지 말아라. 너네 한번 조선일보 거론만 해봐. 기본 2억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안 걸립니까? 시민단체도 저번에 기자회견에다가 우리는 한번 걸렸죠. 전에 그 우리 대표님이 네. 우리 걸렸어요? 박석은 대표가 네. 기자회견에서 발언했다고 해서 걸린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 다 같이 그냥 뭐 아무튼 감옥에 가지 않고 벌금도 내지 않고 끝나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쫄아가지고 기자회견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불편해. 효과가 있네. 그럼요. 그럼요. 무섭죠. 이 기본 2억 몇 억 하는데. 자, 그리고 다른 것도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방정호 측이 지난 7월 9일자 KBS 뉴스9에서 조선일보 사장 아들 장자연과 수차례 통화라는 단독 보도를 냈었거든요. 그리고 8월 9일에는 장자연 조선일보 사장 아들 통화 내역 위증 수사 권고 검토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KBS에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걸어놓고 22일 날 소를 취하했다고 하네요. 이건 사실인가? 그럼 이건 사실인가 보다. 네, 통화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건 사실인가 봐요. 요 사장님께서. 특이하죠. 예. 네. 고 장자연 씨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과 수차례 통화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 지난달에 KBS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통화 내역이 없다고 증언했던 현직 경찰에 대해서 검찰 수사 권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10월 경찰 간부 이모 씨는 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KBS가 확보한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 씨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과 장 씨의 통화 내역을 발견했느냐는 질문에 확인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방 씨와 장 씨가 수차례 통화한 내역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포착하고도 고의로 숨겼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인 것으로 예, KBS 보도. 자,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원연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양치기 소녀 특집. 양치기 소녀. 네. 아 진짜 열심히 고민했네요. 아유 정말 제목을. 자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우리 TV조선의 김미성 기자가 요즘 종편 그 시사 토크쇼에서는 잠시 주춤하시더니 TV조선의 저녁종합 뉴스에 가서 큰 거 한 건 날렸습니다. 역시 저희가 보기에 김미선 앵커는 김미선 기자는 항상 우리가 꼭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사람이라는 게 입증됐어요. 어디에 있던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신다. 우리에게 대박을 터뜨려 주신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방송 내용을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심의 의견을 주셨는지 봅시다. 네,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TV조선 그 저녁 종합 뉴스 사실 뉴스뿐만 아니고 모든 시사 프로그램과 뉴스를 동원해서 인천공항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진행 중인 모든 공사, 공공기관, 공기업에 대해서 채용 비리가 있다고 때리고 있습니다. 네. 채용 비리의 배후는 민주노총이다. 요런 프레임인데 이게 문제가 이제 상당 부분 오보와 왜곡이 만연해 있고 결국에는 이제 사설 같은 데 드러나는 본심을 보면 식당 직원까지 정규직화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막 이런 보도가 있어요. 왜 못하게 하는 그래서 몰라요. 밥 먹기 싫은가 보지 본인들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보도들이 이어지는 와중에 아주 대표적인 오보를 저희가 시민방송심의위원회 23차 안건으로 올려드렸던 겁니다. 네. 김미선 기자가 주인공이고요. 김미선 기자가 거짓말을 2번이나 해서. 아이고. 예. 그래서 오늘은 양치기 소녀인 건데. 노조 간부가 부인을 정규직 채용에 고속 승진시킨 의혹이 제기됐고 아들과 조카를 비정규직으로 입사시킨 뒤에 정규직 전환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공항협력업체에서는 남편이 민노총 지부장으로 있을 때 부인이 입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선언 이후 부인이 초고속 승진을 해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첫 보도. 네. 10월 18일 첫 오보였습니다. 네. 단독 오보. 예, 단독 보도였죠, 심지어. 네. 이 보도 구성도 아주 그지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원래 현장 소장이 아들과 조카를 특혜 채용시켰다는 그런 의혹에다가 은근슬쩍 그냥 노조를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끼워 넣기 오보죠. 근데 이제 이게 오보임이 많이 알려졌어요. 이제 역대 지부장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내가 그냥 입사를 한 바가 없어요. 공항 관련 직종에. 그렇죠. 이제 초고속 승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TV조선이 이게 오보라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때 이미 많은 매체, 특히 미디어오늘에서 아무래도 TV조선이 지회장을 지부장으로 착각한 것 같다. 이제 박모 지회장이라고 있습니다. 탑승교 지회장에 그분의 어떤 그 행적을 취재하다가 이제 착각해가지고 지부장으로 보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모 지회장의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사한 바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승진이 빠르지가 않아요. 동료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느렸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 만에 TV조선이 이제 다시 정정 보도를 내는데 남편이 민노총 지부장으로 있을 때 부인이 입사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민노총 지부장이 아니라 지회장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또 부인이 초고속 승진을 해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민노총 측은 당시 부인이 승진이 빨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 빠른 승진 사례도 있었고 승진과 정규직 전환 순번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부장을 지회장으로만 바꾸면 마치 채용비가 있는 것처럼 또 하나 이게 이제 아주 충격적인 대목인데 민주노총은 TV조선에 아내의 승진이 빨랐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가 없었던 것이죠. 취재 요청에 응하지도 않았는데. 예, 아예 말도 안 했는데. 우리가 따로 확인한 바 있죠. 전화를 해서 여쭤봤는데 그 분이 저희에게 사실은 들려주셨죠. 네. 녹음한 걸. 만 하다가 끝나시더군요. 네, 왜냐하면 김민성 기자가 혼자 말을 해요. 혼자 말을 하고 그 이제 전화를 받으신 노조원은 아이고, 말할 기회조차 없어가지고 하다 통화가 끝나거든요. 더 자세한 내막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어는 당신의 말에 동의한다는 어가 아니고 기가 차서 어도 아니에요. 네. 아니 예? 하다 통화가 끝나요 그냥. 이게 어가 아닙니다. 예.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네, 그 인터뷰를 결국은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셨는데 그런 하더라고요. 이제 어거지를 써가지고 또 다른 오보를 내버린 것이 이게 정정보도가 이렇게 악의적인 경우는 정말 사실 언론사에 길이 남을 만한 사례예요. 진짜 역사를 다시 쓰고 있어요. 여러 의미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양치기 소녀인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사실 한 3번 거짓말하죠. 늑대 왔다고. 네. 채용 비리가 왔다고 한 2번 거짓말한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23차 안건으로 올려드렸고 확실히 좀 이슈가 됐던 오보인 만큼 많은 분들 1,406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최고 수위 징계인 프로그램 중지 수정 정정도 비중이 상당히 올라가서 65%나 해주셨고요. 이게 보통 한 60% 초반대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번에 6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가 2명밖에 없어요. 문제 없으면 아예 없고 1,406명 중에서 1,404명이 법정 제재를 의결한 거예요. 이야. 이게 이렇게 대동단결이네. 행정지도 플러스 문제 없음이 2명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이번을 포함해서 4번밖에 없어요. 지금 23차 안건까지 했는데. 이건 진짜 심각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심각한 사례라는 거죠. 예. 많은 시민분들이 분노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결 사유를 보시면 역시 의결 사유를 읽는 게 이게 다예요. 사실 굉장히 재밌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가짜뉴스다. 반복된 오보, 정정보도마저 오보를 낸 것 이런 부분에 분노를 많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중지 수정 정정을 의결한 시민들 이런 의견 남기셨어요. 대표적인 페이크 뉴스로서 특히 이런 명예훼손 및 인권 모독의 경우에는 더 엄하게 다뤄야 된다. 가짜 뉴스로 시청자를 기만했으며 오보를 정정하면서도 하지도 않은 인터뷰를 한 것처럼 거짓 방송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행위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폐지밖에는 답이 없다. 이런 의견을 남기셨습니다. 관계자 징계를 의결하신 한 시민은 이런 가짜뉴스, 오보에 이제 폐해를 지적을 하셨는데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 반복적인 오보를 일으키는 것은 고의성이 다분하며 이러한 고의적인 오보는 무고한 피해자를 만든다고 짧게 일침을 남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 조항은 어떤 것들이 적용됐느냐? 저희가 제14조 객관성 뻥쳤으니까 제17조 오보 정정
심지어는 얘네는 오보를 정정한 그 정정 보도도 정정해야 될 판이니까. 예. 그리고 제20조 명예훼손 금지. 사실 제20조 명예훼손 금지 저희가 잘 제안을 안 해드려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015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효종 당시 방심위원장이 이 명예훼손 금지 조항이 원래 당사자만 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한 맞아요. 본인. 그렇게 해야 이게 악용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효정 위원장이 이거를 심의 규정을 개정해 버렸어요. 제3자도 제기할 수 있도록.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박근혜 등의, 물론 박근혜 씨만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치인이나 공인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비판 기사나 권력 기사를 자기 지지 세력을 동원해서 무더기로 심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악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비판 보도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언론 보도의 자유가 대단히 제한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심의 규정만 이렇게 바뀌었지 법적으로는 아직도 이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이제 심의 규정 자체가 굉장히 왜곡돼 버린 상황에서 사실 잘 제한을 안 해드리는데 이건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게 정정 보도마저 이렇게 명예훼손성 오보로 나간 경우는 저희도 처음이라서 명예훼손 금지를 제안해드렸는데 이 재밌게도 명예훼손 금지를 제안해드렸지만 시민들은 그래도 객관성과 오보 정정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객관성 조항 97%, 오보 정정 86% 거의 대다수 시민들이 택하셨는데 명예훼손 금지는 74%밖에 선택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시 중요한 거는 명예훼손도 명예훼손이지만 뻥친 게 중요하다. 이게 시민들의 그렇죠. 압도적인 의견이신데 그 적용 조항 남기시면서도 한 시민이 정말 방심위와 TV조선 심지어는 우리 민원연 모니터 담당자들도 참고할 만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건 진짜 읽어드려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공재인 방송에서의 잘못된 정보, 오보는 시청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야기한다. 설사 오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하더라도 이미 그 정보를 받아들인 시청자들의 오류를 수정하는 일에는 더 많은 노력과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정정하는 행위는 그 내용의 경중을 떠나 국가나 사회 일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이는 나아가 공공의 이익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다. 따라서 반복된 오보에는 매우 엄한 잣대를 통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한번 오보를 통해서 퍼진 유포된 잘못된 정보는 정정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 보도를 보고 그 정보를 수용한 시청자들은 그 시청자들의 오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청자들이 정정 보도를 다 챙겨봅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정 보도를 하려면 더 많이, 더 반복적으로, 더 상세하게 해야 된다는 게 이분의 생각이죠. 정말 맞는 말이죠. 사실 진짜. 그렇게까지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정정 보도나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죠. 앵커가 딱 톱보도 전에 또박또박 아주 큼지막한 자막과 함께 요 정도까지는 생각했는데 그걸 계속 해야 돼. 이분 생각은 그걸 계속 해야 된다는 거야. 시청자들이 이미 잘못된 정보를 수용했으니까. 한 일주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열심히 영상까지 막 동원해서 더 많은 노력을 투여해야 그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고. 좋은데요.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은 이런 오보, 심지어 정정 보도까지 오보인 경우에는 매우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된다는 것. 정말 이런 분들이 방송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가야 돼요. 정말 대단한 의견이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미선 기자의 그 오보, 그 다음에 정정 보도도 오보 낸 거 이거 심의 넣으셨어요? 넣었죠 당연히. 이거는 제가 뭐가 보기에 꼭 맞을까요? 주의 나와야 아니 맞을까요가 아니고 반드시 저는 이거는 왜냐면 명백한 오보잖아요. 이거 법정 제재 안 나오면은 방심 문 닫아야 돼. 네 진짜. 맞아요. 네. 이거는 진짜 제가 그러잖아요. 김미선 앵커가 우리를 돕고 있다. 분명히 TV조선이 자기네들은 취재한 대로 정정보도했다고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노조에서 녹취도 가지고 있어요. 이 녹취 제출하는 순간 사실 끝나요. 이게 왜냐하면 그 녹취가 보도윤리에 완전히 어긋나는 녹취이기 때문에 그 보도 행태이기 때문에 끝나는 문제입니다. 법정 제재 안 줄 수 없어요. 저희가 그 심의 결과가 조금 아직 덜 취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심의가 진행되고 계속 있으니까요. 그동안 낸 것들에 대해서 이걸 정리를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방위 관련된 보도들 시방위가 낸 것 중에서 어찌됐든 두 건이 확실하게 주의를 받았고 법정 제재. 네, 법정 제재를 받았고요. 총 3건입니다. 총 지금 3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남은 기간 동안 바싹해서 두 건이 더 추가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말이라서 아직 그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사실 이 시방위를 그 토대로 해가지고 사실 방송사라든가 TV조선 등 방송사라든가 방심위 앞에 또는 방통위 앞에서 저희가 또 행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네. 예, 그래야 이게 시민들 1,400, 1,500명이 참여하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제대로 대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연말이라서 좀 저희가 지금 정신없는 감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다른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연합뉴스 모니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약간의 제보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연합뉴스 관련된 내용들을 자꾸 이제 보내주셔요. 지적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모니터할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이제 미루고 있었는데요. 제보들이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합뉴스를 막 이렇게 먼저 하루 종일 앉아서 연합뉴스 담당자가 하지는 못하지만, 하진 못하지만 제보가 들어오면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처리를 하자라는 생각 때문에 보고서를 쓰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 첫 번째 보고서가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냥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민원연 연합뉴스 모니터. 기계적 균형이 빠진 연합뉴스. 정신 차려라. 아니 연합뉴스는 지금 사장님 바뀐 지가 언젠데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자, 먼저 제가 보고서 앞에 얼마나 장황하게 써놨는지 모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보도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을 새로 시작합니다. 연합뉴스는 언론사에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들의 언론이며 포털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는 최대 뉴스 공급자입니다. 민원연은 연합뉴스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보 주권을 수호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할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적극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앞에 붙였습니다. 자, 이걸 제가 굳이 쓴 이유는 뭔가 우리가 안 그러면 계속 연합뉴스 안 할 것 같아서 하긴 해야 된다.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연합뉴스 사장과 연합뉴스 TV의 사장이 바뀐 것을 보면서 정상화되었겠지, 정상화되겠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KBS, MBC도 그냥 무조건 사장만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바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계속 주고 감시를 하고 또 잘한 건 굉장히 칭찬하고요. 이렇게 이 작업이 들어가요. 한마디로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안에서 개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힘을 받고요. 적폐들이 이제 물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저희가 좀 힘들더라도 되도록이면은 놓치지 말고 가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굳이 앞에다 이런 마치 우리의 성명서 같이 이렇게 작은 글을 넣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 소재는 뭐냐면은 사법농단 관련해서요, 특별재판부 설치를 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연합뉴스가 너무나 사실 제가 기계적 균형이라고 말했지만 기계적 균형이라고 하기에 좀 민망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자유한국당 그리고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바 이것은 위헌이다 라는 식의 그래요? 네. 헐. 그런 주장을 많이 보도하고 있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법원이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사실상 수사가 방해되고 증거가 인멸되는 상황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사건을 전담하도록 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이 지금 특별재판부 설치를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은 좀 더 찬성이 많아요. 10월 26일에 리얼미터가 진행한 조사를 보면 특별재판부 도입 찬성이 61.9%, 반대는 24.6%입니다. 그리고 참여연대나 민변 등 그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에서는 강력하게 특별재판부 도입을 요구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반대는 누가 했을까요? 당근, 자유한국당. 나홀로 독야청청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지하는 최고의 세력이 있죠. 바로 보수 언론,
그리고 법원 내의 일부. 아니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고 사실 네. 이게 사법농단을 조사하자는 그러니까 조사해서 그 사건만 따로 재판을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법원을 조사하자는 거예요. 특히 그쵸.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조사니까. 그래서 행정처장 등 대법원의 측근들이 과거 인물들이지만 근데 지금 현직에도 남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 및 재판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걸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당연히 반대합니다. 대법원이. 지금 대법원이 입장문, 의견서를 냈어요. 네. 이게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대법원도. 아하. 이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법원은 당연히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네를 조사하자는 거고. 지금 안 그래도 법원은 지금 계속해서 영장 다 기각하고. 네. 자기네는 네. 의견을 낼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내면 안 되는데 대법원이 의견을 낸단 당사자들 말이죠.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걸 누가 이용하겠어요? 자유한국당하고 조선일보가 아주 좋아하는 거죠. 조선일보는 또 양승태 문건에 조선일보가 얼마나 많이 그럼요. 썼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거 보고서도 냈었죠. 네네. 궁금한 분들은 민원연 홈페이지에서.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특별재판부가 위헌인가? 정말 이들은 위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위헌인가에 대해서 그러면은 언론들이 짚어봐야 되잖아요. 주장하고 있으니까 뭐라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연합뉴스에서 이 관련된 논란의 실상을 자세히 다루고 왜 그게 위헌인가에 대해서 또는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자세히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을 보도를 하지 않고 그야말로 법원 내 일부 반발을 내세워서 그들의 허위 왜곡 주장에 그냥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이제 그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네. 자, 일단은 연합뉴스가 10월 18일에 뭐라고 했냐면은 제목이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따옴표 치고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있어 따옴표 닫고 이게 제목입니다. 자, 일단은 고법원장이 이런 의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법원장이잖아요. 법원장. 네네. 그런데 이 이제 제목에서부터 위헌 논란 있어라고 했고요. 당연히 보도 내용에서도 위헌 논란이 있다는 의견을 하지 말라는 따옴표보다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필요 땡땡땡 고법원장 위헌 논란 우려라고 해서 이거는 뭐예요? 기계적 균형이죠.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하고 고법원장은 위헌 논란이 있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고법원장 아까 그 고법원장 네,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같은 사람 말을 계속 인용하는구나. 고법원장. 지금 총대 맸어요, 이분이. 자, 네. 그래서 거듭 위헌 논란을 강조하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면 정말 위헌 주장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 이게 제목이에요. 네. 자, 이 안에 따르면요.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1심과 2심 재판부는 특별재판추천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에서 추천하여서 구성하자는 거예요. 추천인은 대한변협 추천 3인과 법원 내 판사회의 추천 3인, 비법조인인 각계 전문가 3인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들이 재판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추천위원회예요. 추천위원회가 변협 3인, 그다음에 법원 내 판사회의 추천 3인, 비법조인 각계 전문가 3인으로 이루어지고 이들 9명이 특별재판부 후보를 2배, 2배수로 추천을 해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선별하여서 특별재판부로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특별재판부 후보자는 모두 현직 판사로만 구성이 됩니다. 현직 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될 여지가 없다는 게 다수 법률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네. 예, 그리고 민경환 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장도 한겨레에 기고를 했는데요. 제목이 특별재판부 구성은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이 시론인데요. 한겨레 시론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국왕이 순간의 기분에 따라 담당 법관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며 사건을 자신이 직접 결정한 것도 아니므로 위 부장판사가 제기하는 위헌 논란은 그 상황과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위헌 논란 제기하는 그 부장판사의 의견은 상황과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하나의 사건만을 재판하기 위해서 예외 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비판은
특별재판부가 사법농단 사건을 재판하는 한 개의 형사재판부로서 일종의 업무 분장에 불과하고 군사법원 같은 특별법원이 전혀 아니므로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 위원장은요, 민경한 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의 경우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특별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의 기고문이 이제 한겨레에도 실리고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만든 그 초안에도 법률안에도 전혀 사실상 문제가 없는데 연합뉴스는 이런 논란, 이런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를 않고 그냥 표피적으로 그 기계적 균형에 빠져서 뭐 아니면 기계적 균형조차도 아닌 위헌 논란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이런 보도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특별재판부를 도입한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현재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한마디로 신뢰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그렇죠. 촉발된 것이잖아요. 그거를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7개 부 중에서 5개 부 재판장이 사법농단 조사 대상이거나 피해자이고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0%인데 이번에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10%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 기각 사유도 정말 납득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한겨레 보도의 제목을 한번 볼게요. 지난 9월 3일 보도인데 사법농단 영장 기각 사유가 기가 막혀. 너무 귀엽죠. 기각 사유가 기가 막혀. 영장 기각 사유가 기가 막혀. 이 보도에서 랩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영장을 심사한 뒤 기각하는 게 아니라 기각하기 위해서 까다롭게 심사하다 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기각 이유들이 동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에서 1개의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사례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겨레는 검찰이 외교부에 압수한 회의 자료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차한성 박병대 대법관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몰래 만나서 징용사건, 우리가 최근에 얘기한 강제징용 사건 재판 결과를 번복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보도를 했잖아요. 이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가 납득하기 힘든 이유인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한 판사는 2일 재판 거래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법원의 희망사항을 영장 기각 사유로 표출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국민과 정치계 시민사회계 모두가 법원 내 자정작용을 믿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연합뉴스는 이런 절차나 과정 그리고 반대 의견들을 자세하게 전하기보다는 외부 인사 그들의 그 위헌 논란에 집중해서 부각하는 이런 보도들을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에서 10월 24일에 연합 실론인데요. 사법농단 재판부 구성 공정성 확보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에서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을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특별재판부 도입 입장을 공식적으로 피력한 정당은 민주당이 처음이라고 보도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특별재판부 도입 입장을 공식적으로 피력한 그 첫 번째 정당은 민주당이 아니고요. 바른미래당이라고 합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월 1일에 당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이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할 상황이다. 법원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는 것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뭐 이렇게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열기는 했지만은 공식적으로 당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은 바른미래당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 박주민 의원이 제가 아까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하루 앞선 7월 30일이고 바른미래당은 비대위 공식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게감이 다르죠. 네,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특별공청회는 그냥 의원이 그 의원이 개인의 이제 판단에 따라
따라서 하는 네. 일종의 행사고. 예. 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민주당이 처음이다라고 내건 것은 여당과 그 기존의 사법부의 대립구도를 부각하기 위한 그렇죠. 의도적 서술이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지적하게 되는 거죠. 여당의 어떤 정파적인 전략인 것처럼 네. 왜곡해버리는 결과가 되죠. 예. 그렇다면은 다른 통신사들도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을까? 왜냐면은 연합뉴스가 늘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는 전체를 관망하는 기사를 쓰는 게 아니고 그때 그냥 여기서 이 말하면 이거 전하고 저기서 이 말하면 저거 전하고 통신사다. 네, 통신사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자꾸 그 고법원장이라는 주장하잖아요. 사람 말만 왜 이렇게 자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잖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고법원장 말한 박주민 의원한테도 가서 자세히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고법원장이 말한 날 그날만 보도했어야지 그 변명에 따르면. 그런데 보니까 이제 뉴시스 보도를 한번 볼게요. 7월 28일에 뉴시스에서는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도입 위원 논란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요. 뭐라고 하냐면 법관사회 일각과 법학계 정치권은 국민의 사법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방안의 하나로 특별재판부를 거론한다. 위원 논란이 불가피한 특별법원과는 달리 위원 시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사법농단 사건의 영장심사와 재판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강한 만큼 법원의 울타리 내에 있는 현직 법관이 아닌 외부에서 임명된 특별법관이 재판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 역시 특검의 연장선에 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사법부 밖에 특별법원을 설치했다가 공정성 시비보다 더 큰 문제인 위원 시비에 부딪힌다. 위원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특별재판부이다. 헌법상 유일하게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존 법원 조직 내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위원 소지를 제거한 셈이다. 이 경우 관할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사법농단 사건의 관할 법원인 서울지방법원의 중앙지법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서 복잡한 관할 문제를 회피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등의 위원 논란에 대한 논점들을 여러 가지를 그냥 쭉 정리를 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독자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것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건 맞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들을 쭉 정리를 해서 이제 냈다는 거예요. 이게 뉴시스 보도예요? 네, 뉴시스 보도예요. 아니 연합뉴스가 뉴시스 보도 못하면 어떡해? 항상 근데 못했는데? 아니 지금 뉴시스 지금 머니투데이 넘어가 있는데 지금 머니투데이 넘어간 뉴시스보다 국가 기관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이제 개판이라는 소리잖아요. 세상에. 그렇죠. 이런 말도. 근데 예전부터 뉴시스가 보도가 좋긴 좋았습니다. 네, 훨씬 좋았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한겨레에서도 판사를 국회가 지명, 사실과 다른 특별재판부 반대 목청이라는 보도를 26일 날 했고요. SBS에서도 취재 파일에서 생존의 길을 은폐해서 찾는 사법부, 특별재판부를 둘러싼 오해. 제목 너무 좋지 않나요? 생존의 길을 은폐해서 찾는 사법부, 특별재판부를 둘러싼 오해라고 해서 잘 묘사했네요. 네, 특별재판부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 주장과 위헌 논란에 대해서 독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을 쭉 다뤄줬어요. 일종의 팩트체크 보도인 것 같아요. 예, 이런 보도들이 한겨레, SBS 그리고 이제 뉴시스에서도 나오는데 지금 연합뉴스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창피한 줄 알아야 돼.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오랫동안 그 회사 의 일선 기자들, 현장 기자들에게 누적되어 온 어떤 실력과 관점과 그 분위기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연합뉴스는 그동안 계속해서 오랜 그 보수 정권 하에서 그 정권에 대한 눈치 보기 이런 거에 길들여져 있는 이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거죠. 뉴시스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실 사장이 바뀌었는데 뉴시스와 연합뉴스가 조금 상황이 달라요. 연합뉴스는 이제 정상화의 의미에서 이제 경영진과 이사장이 바뀌었고 뉴시스는 사실 최근에 머니투데이 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 막 송고를 못하게 하고 막 기자들이 쓴 거 권력 비판 기사 이런 거 못 나가게 하고 이런 사고들이 몇 번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노출되는 기사의 질이 그래도 뉴시스가 낫다는 거죠. 지금 이 사건만 봐도. 그러니까 그 일선 기자들 사이에서 쌓여있는 어떤 노하우와 실력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연합뉴스는 사장 바뀌어도 보도로 나오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참. 우리 계속 모니터하고요. 계속 우리가 내부에서 비판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부에서도 격렬하게 이제 뭐 개혁 세력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 바뀌어야 돼 이대로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고요.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하고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잘함 칭찬하고 뭐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거죠. 마침 지금 특별재판부 말씀해주셔서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관심을 못 두고 있었는데 그냥 지금 검색해서 포털에서 상단에 뜨는 연합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오전에 법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이
의견서를 냈어요. 이거 위헌이라고.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야. 근데 다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에 대해서 보도가 쏟아지는데 당연히 연합뉴스 뉴스가 맨 위에 있습니다. 네. 근데 연합뉴스 보도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읽기 싫게 돼 있어요. 일단 제목이 읽기 싫게? 네. 법원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 없고 사법부 독립 침해. 따옴표. 대법원의 입장이 이렇다는 거 그냥 따옴표로 딴 거죠. 근데 이거 지금 이 시각 오전 11시 반에는 대부분의 매체가 이렇게 보도를 내고 있어요. 이거 속보성이니까. 그거는 그래서 봐드릴게. 근데 이걸 보면은 앞으로도 보도가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보도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대법원은 블라블라 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자, 그 다음 문장. 법원은 특별재판부 등은 일반 추상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회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관 이외의 다른 기관이 개입해 담당 법관을 정하는 것으로 헌법이 규정한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또 다음 문단 법원은 특별재판부 설치로 재판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우려도 표명했다. 그 다음에 또 법원은 특별재판부 판사로 임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판사가 많아 구성 자체가 힘들 것이라 분석했다. 보도가 이래요. 이상하다. 예, 법원은 이랬다. 법원은 이랬다. 물론 이게 스트레이트니까 인정할게. 근데 법원은 이랬다 하다 끝나. 그냥 보도가. 여기 끝까지 그래요. 끝까지 그 보도가. 법원 보도 자료네 그냥.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게 속보성이라는 거 우리가 감안하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그동안에 나왔던 보도들을 수합한 결과를 보면은 딱히 속보성이 아니라도 보도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보도내면 안 된다. 법원이 이런 입장을 냈으면은 이런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붙여주든가 팩트 체크를 한번 스스로 해보든가 하는 보도가 나와야죠. 적어도 연합뉴스라면. 체크를 좀 해야죠. 예. 그러니까 예. 취재를 좀 하고. 네, 아니 통신사가 속보성 기사만 쓰는 데가 통신사가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인 역할을 그렇게 하라는 거고. 네, 아무튼간에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에 한 개 정도는 내는 게 목표인데요. 과연 낼 수 있을까? 이게 또 인턴 분들도 좀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힘이 좀 더 생겨야지, 인력이 생겨야지 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놓치지 않고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연합뉴스에 대한 지적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한테 제보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가입했어야 했다. 옛날에 가입했으면 언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을 텐데. 지금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광고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은 옛날이 되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미련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서종욱 변호사는 작년에도 문제 많은 발언을 했던 패널.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네요. 네. 지난달에도 강규영 전 KBS 이사를 두고 청와대가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던, 작년에도 MB 아들 특혜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하고 계시지? 난 모르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데. 예, MBN이 아직도 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정신 못 차린 것이다. 예,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미련곰탱님이 기억력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우리에 기억하고 대해서도 계시냐? 우리가 무슨 말 했는지 잘 기억하시잖아. 별명도 잘 기억하시고. 자, 레이니칠세님, 오늘 박용진 의원의 삼성 내부 문건 관련 보도를 뒤늦게 봤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본 이유가 오늘 JTBC 뉴스를 봤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JTBC에서 나오지 않은 것 같네요. 보통 뉴스 시청을 시간이 지난 후 꼭지별로 나눠놓은 뉴스로 시청을 하는데요. JTBC에는 관련 내용이 심지어 비하인드 뉴스에서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른 방송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예상대로 지상파 3사는 다 방송을 했고 종편에서는 JTBC를 포함해 모두 미보도를 했더군요. 레인시세님 우리한테 와서 모니터 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요새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예, 약간 생존의 위기를 느낍니다. 갑자기 TV조선을 보셨대요. 다른 방송사들의 뉴스 꼭지들은 삼성이 없다고 해도 대부분 비슷한데 TV조선은 정말 딴 나라 뉴스였다. 갑자기 태용호 강연이 좌파의 협박으로 됐다고 난리치고 남북 군사 합의 때문에 군 훈련이 엉망이 됐다고 하고 뜬금없이 고영태가 나오고 간간히 미탈에서 들려주던 TV조선 뉴스를 통으로 보니까 세상 모니터 요원분들이 얼마나
얼마나 고생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TV조선 모니터 한 달만 해도 성인 군자가 탄생할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하다고.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저도 어제 잠깐 TV조선에서 이 고영태 나오는 거 보고 이거 뭐지? 이거 딴 데서도 나오나? 이거 좀 체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무튼 들었는데 굉장히 고영태가 진짜 나쁜 사람인 것처럼 정말 나쁜 사람? 이 사람 지금 막 진짜 심각해? 라는 식의 그 보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에도 그랬어요. TV조선이. 자, TV조선이 이런 식으로 보도했다 그러니까 또 걱정이 되네요. 지금 어제 얘기일 텐데. 네. 자, 44세 0416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셨는지 98계단 상승해서 123위로 순위가 올라갔다. 이러다 100위권 이내 진입하는 거 아닌지 내일도 탈탈탈 오늘은 하셨습니다. 112위니까 내일 한번 기대해보죠. 저희 지금 이봉호 활동가가 예전에 뉴스공장 시절부터 68위가 되는 꿈을 꿨다면서 우겼잖아요. 68위가 되는 날이. 근데 진짜 웃기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도 웃긴 게 꿈인데 뭐 1위 이런 것도 아니야. 68위를 그거 숫자가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리고 아유, 꿈도 너무 현실적이죠. 맞아. 근데 가능할 것 같잖아. 68이니까. 나는 그때 막 비웃으면서 68위가 무슨 꿈이냐고. 그런 건 내일 모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지금 못 하고 있다는. 팟빵 시장은 우리가 너무 얕봤던 거고 그거는. 네네. 근데 지금 뭐 상황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꿈을 잘 꾸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꾸면 이거 거의 예지몽 수준이거든요. 새날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네. 자, 그리고 레이니치세님이 또 MBN 기자 일은 충격이네요. 기자 혹은 언론인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어떤 건지 그 나이 그 경력에 전혀 모르시는지 아니면 돈과 권력에 취해 억지로 잊어버리는 듯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에게 무슨 선물을 조그만 걸 보내셨다고 언뜻 듣기에 김원경 처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고 들은 것 같아 이 아이템을 선정했다라고 하셨는데 뭘까요? 술? 아니 설마 제일 좋아하는 것이긴 하지만 설마 뭐 술 또는 커피 또는 뭐 이런 것 아닐까요?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그 미령곰탱님이 보내주신 커피로 잘 마시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티에노님이 제가 어제 방송한 것을 들으셨을까요? 오랜만에 한번 몸살로 연차 내고 잘 쉬어봅니다. 2일 연속 쉬어보는 게 하반기 들어 처음인 듯하네요. 아이고. 역시 최고의 다이어트는 알아눕는 것. 왠지 거울을 안 봐도 제가 막 청순 가련형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현기증이 나네요. 호호. 방송은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니 그리고 내일 옥 팀장님의 연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니 아직 제정신이 아니군요. 흐흐 하셨어요. 옥 팀장은 내일이 아니고 모레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고 모레 나오게 되죠. 네. 오로라 55님. 미련년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개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제가 미디어스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 방송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를 중앙일보하고 매일경제에서 중간 광고 관련한 기사를 냈는데 지상파 중간 광고 기사를 냈는데 너무 이제 신이 나가지고 지상파 중간 광고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내용으로 이제 전개되어 있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본인이 보기에는 이 내용이 맞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주장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지상파 중간 광고가 독자들에게 불편함을 준다. 그러니까 시청자들한테. 그리고 지금 당장 그것만으로 지상파의 어떤 경제적 과제,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해서 사실 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편이 중간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앙일보와 매일경제가 관련된 그런 보도를 내놨다고 해서 뭐 내용은 우리랑 비슷한 내용이겠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하는 건 좀 민망하다. 왜냐하면 종편이 있는데 JTBC와 MBN을 가지고 있는 중앙일보와 그 매일경제가 그런 보도를 대서특필을 한다는 것은 좀 사실은 볼썽사나운 일이다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밤에 한밤중에 저에게 11시 20분에 문자를 보내셨어요. 톡을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사무처장님.
중앙일보의 누구 기자입니다. 엄마야. 우선 밤늦게 메시지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출장을 갔다가 돌아와서 기사를 봤다. 미디어스 기사를. 그리고 나 자신은 스스로 진정성을 가지고 발제하고 썼던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자사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사안은 아니다 보니 사무처장님의 말씀대로 조금 모양새가 우스워졌네요. 저도 미디어 비평 관련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더욱 주의하고 신중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연의 미디어 비평 메일을 잘 받아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중앙일보 기자께서 저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성함은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아니 우리 메일을 받아보고 계시다고? 네. 왜냐하면 우리 메일이 다 가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느 미디어 관련 조선일보 빼고 다 웬만한 기자들이 전화해가지고 저도 메일링 리스트에 올려주세요 하면 다 거의 올려드려요. 다. 조선일보는 그런 부탁도 한 적 없지만 조선일보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그 영향력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완전히 그 이해관계에서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잘하는 곳은 사실 찾아보기 어렵더라. 늘 지상파 아주 특히 대표적인 게 KBS의 수신료 인상해야 된다고 우기는 보도들. 그다음에 MBC 요즘 지상파 3사가 다 중간 광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거. 이런 거 다 사실 일상다반사라는 거 안다. 그런데 그러면 매일경제와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사실은 보도하는 것이 좀 사실 민망한 일인 건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기사 그 내용 자체에 뭐 어떤 것이 나쁘고 좋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편집과 기획이 좀 아쉽다라는 점은 여전하다. 그런데 뭐 이렇게 글을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 뭐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답이 와서 제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지적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계속 지적을 하는 것이 민원연 사무처장의 역할이고 그래서 더 긴장하고 돌아보는 기자들이 많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다음에는 좋은 일로 연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중앙일보 기자시지만 이렇게 좀 저희에게 이렇게 적극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좀 사실은 좀 드물잖아요. 거의 없죠, 중앙일보.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놀라웠고요. 처음에는 뭐 자다가 제가 11시 20분쯤에 잠이 들었다가 이렇게 보면서 누가 따지나 나에게 뭐지 막 이러면서 내가 또 뭘 잘못했나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정독을 하고 나니까 한번 소개시켜드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MBC의 탐나는 TV라는 방송을 녹화를 했는데요. 어제 사실 뉴스데스크 특집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길게 좀 나갈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한 게 다 나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많이 편집이 될 것 같은데. 세게 갔거든요. 네, 세게. MBC를. 뉴스데스크의 문제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박성재 보도국장이 이제 나왔어요. 앞에서.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박성재 기자랑 좀 친하잖아요. 친한데 서로 민망한 일이죠. 그러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고 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유쾌하지만 할 말은 다 하는 그런 이제 지적을 했는데 이 중간 광고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돼서 대통령이 발언했는데 그거 뭐 삭제한 거, 그 다음에 12사 그 대통령 발언 이런 것들도 사실은 MBC가 좀 변화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 과감하게 보도하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별로 그렇게 좀 그런 적극적인 발제는 좀 너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뭐 이것저것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방송된다고 하는데 토요일 오전에 MBC에서 방송된대요. 근데 저는 사실 그동안 탐나는 TV나 TV 속의 TV 출연에 대해서 그닥 그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처럼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MBC 비평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굳이 왜냐하면 MBC 비평이 별로 할 게 없고 다 잘했어요. 최근에 스트레이트나 PD수첩이나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비평이 아니고 홍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움은 적고 좀 칭찬할 게 많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뉴스데스크는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뉴스데스크 비평은 좀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원래 MBC는 까야지 맛이에요. 출연의 의미가 좀 저에게 좀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토요일 날 하는 토요일 방송. 오전에 한다고 오전에. 합니다. 그 MBC 뉴스데스크 얘기 나온 김에 그래도 뉴스데스크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변화가 엿보이지만은
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그 오후 2시에 하는 프로그램 이름 뭐죠? 그거 진짜 그거 우리가 저기 인턴 뽑으면은 꼭 모니터 하려고 하는데요. MBC에서 너무 종편 같은 방송을 하나 내놓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패널의 문제점도 심각하고 해서 물론 종편보다는 낫겠죠, 방송 내용은. 그러나 일단 사람들이 왜 MBC 종편 패널 나오지? 이렇게 지금 제보가 여러 번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박성재 국장한테도 얘기는 했는데요. 이거 계속 뭔가 보수 진보 패널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이 보수 패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자꾸 종편 패널 불러갖고 오는 거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MBC 오후 2시에 뉴스 외전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이제 낮 시간대에 하는 뉴스 프로그램인데 이제 낮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뭐 리포팅도 리포팅이지만 이제 대부분 분석 뉴스 분석 기사처럼 해설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포맷이 종편인 거예요. 지금 고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거든요. 엄마야. MBC가 이 사람이 종편에서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면은 이걸 고정으로 섭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거의 준 고정급이에요. 계속 나와요, 계속. 큰일 날 방송이네. 네. 그러니까. 이거 왜 이래? 아니 그리고 MBC 같은 방송사가 해설을 위해서 굳이 종편 패널을 진보 보수 한 명씩 섭외해야 된다? 이 폼에서 우린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설하고 싶으면 자기 기자 써요, 그냥. 무섭다. 기자들이 더 잘할 거 아니야.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걸 굳이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MBC의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웬 말입니까? MBC에. 깜짝이야.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진짜 깜짝 놀랐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일보 논설위원이라서가 아니고 그분이 여태까지 방송에서 나와서 했던 문제적 발언들이 많았는데. MBC에는 문화일보 사람 나오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문화일보 그냥 극우 매체잖아. 그 이사 동성 소리나 하는 그런 갖다가 맨날 아니야, 인터넷 유머 갖다가 유머 갖다 쓰는 그런 신문 아니에요. 아 진짜 다 잘라. 이런 논설위원을 그것도 종편에서 아무튼 MBC가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아무튼 뭐 얼마나 자르실지 모르겠는데 제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저희가 모니터에서 그 문제도 지금 MBC 그 방송은 분명하게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는 한두 주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 좀 길게 보고 반드시 모니터할 겁니다. 종합해서 저희가 세게 한번 이거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MBC 진정하시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조만간 내놓겠습니다. 네. 하나 너무 깠으니까 하나 좀 밑밥을 깔자면 그래도 뭐 또 밑밥을 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방송인가요? 그저께 방송인가요? 그 반올림의 황상기 아버님이 직접 나와서 이 반올림의 투쟁 과정과 이번에 삼성이 완전히 협상했죠. 그 과정 어려웠던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은 좋다 이거예요. 그동안 아예 언론에 나오지 못했던 이 당사자들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스튜디오로 초대한다. 그런 취지 좋으니까 그런 걸 확대 편성하든가 예,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은 저희가 김세욱 팀장과 함께 주성치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지금까지의 33년은 준비였을 뿐 33년의 퀄리티로 민원연답게 다시 민주언론 시민연합